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딸이 있는 가장이며 현재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3년 전 야간 운행을 하다 섬뜩한 일이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전 부산에 있는 택시 회사에 입사했고 오랜 기간 무사고 경력으로 개인 택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개인 택시 시세가 9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매물이 없다고 볼 정도로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저렴한 시세로 개인 택시업을 하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택시업은 사람 상대를 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택시업을 하고 나서 느낀 건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고등학생 딸아이의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0시쯤 아내와 함께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학교에 찾아갔고 가족들끼리 식사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후 3시쯤 지나 택시 영업을 시작했죠. 제가 주로 다니던 경로는 연산동 그리고 서면을 지나 부산역과 남포동 정도로 다니는데 그날따라 장거리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영업도 늦게 시작한 터라 금방 해가 떨어졌고 마지막 손님은 부전동에 내려주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늦은 시간에 손님을 태우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특히 손님 중 술 취한 손님은 정말 힘이 들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서면역 부근의 젊은 여자 두 분이 제 차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술에 취한 것 같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딸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더군요.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하고 여자분이 서 있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 여자분은 쓰러질 정도로 술이 만취가 되어 있었고 옆에 있던 다른 여자분은 괜찮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만취한 여자분을 뒷자리에 태우더니 아저씨, 제 친구가 너무 취해서 완덕 1동에 내려주시면 돼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택시 요금을 미리 주는 겁니다. 결국 뒷자리에는 만취한 여성분만 탑승했고 차는 출발을 하게 되었죠.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만취한 손님을 태우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특히 여성분이면 더욱 조심해야 하죠. 목적지에 도착해도 차에서 일어나질 않는 게 대부분이고 몸을 흔들어 깨우다가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기사들도 여러 보았기 때문에 후회가 드는 겁니다. 여성분 2명이 서 계시길래 세웠던 건데 정말 난감하더군요. 서면을 지나서 양정동 근처에 왔을 때였습니다. 신호가 걸려 정차 중이었는데 갑자기 조수석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는 뒤에 탄 여성분 남자친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도로 중앙이라 차를 갓길에 세우고는 무슨 말이냐면서 다시 물었죠. 아까 술을 먹다가 서로 다투게 됐고 여자친구가 친구를 불러 먼저 가버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택시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 택시 타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택시를 잡고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남자의 말을 믿게 되었죠. 그 남자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첩을 보여줬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여자분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는 지금 만덕동으로 가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술 취한 여자분, 남자친구라는 손님과 합승을 하게 되었죠. 출발하는 순간 아저씨, 만덕동으로 가지 마시고 연산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 입장에서 왜 그리로 가냐고 물어보는 게 좀 그래서 남자 손님 말대로 연산동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백밀러 거울로 뒷자리를 봤더니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죠. 보통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으면 괜찮냐고 챙겨주기 마련인데 그 남자 손님은 휴대폰을 보고 웃고 있더군요. 연산동에 다와갈 때쯤 물어봤습니다. 저 손님, 어디서 세워드릴까요? 남자 손님은 연산 8동 부근으로 가달라고 했고 그 부근은 모텔촌이라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성인인데 택시기사 입장에서 말을 하기가 좀 그랬죠. 그때 여자분 가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자분은 당연히 깊게 잠이 든 상황이었고 남자분이 여자분 가방을 뒤지더니 휴대폰을 찾고서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반복해서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질 않았고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 생각해서 남자 손님께 말했습니다. 저 손님, 여자분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만덕동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 머리채를 잡더니 억지로 일으키더군요. 그걸 보고 남자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농담으로 그랬다며 남자 손님을 진정시켰습니다. 여자분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목적지로 향했고 도착하기 전 눈앞에 지구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지구대 앞에 차를 급정지하고 차에서 내려 지구대로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잠시 후 경찰분과 택시로 돌아왔는데 남자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경찰 측에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인상착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분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무사히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택시를 탔던 여성분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수십 번은 하더군요. 여자분은 경찰 측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였죠. 제가 아니었으면 그날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자분은 친구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다가오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서면 근처 사세요? 하길래 아니라고 만덕동에 산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술을 같이 먹자고 집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거절을 하니까 갑자기 휴대폰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더군요. 싫다고 해도 반강제적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는 여자분을 따라온 거였죠. 제가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더라면 여자분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충남에 살고 계신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충남에 거주하는 결혼 10년차 9살 딸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이야기는 4년 전 딸아이가 5살이 될 무렵에 일어나게 되었죠. 결혼 초기에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과 10분 거리에 친정엄마가 살고 계셔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고는 하셨죠. 그러다 유치원에 다니던 딸아이를 친정엄마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방학을 맞이했고 40대인 나이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종일 맡기는 건 아니었고 오전 시간만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고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적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오랜 기간 집안일과 아이 육아를 하며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었던 터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뭔가 할 수 있다는 설렘과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편의점 알바이다 수입도 많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오전 11시쯤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다면서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건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일반 직장이었으면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가겠지만 편의점은 다음 교대 근무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이 3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느낌은 1분이 1시간처럼 더디게 느껴지더군요. 잠시 후 교대 근무자가 도착했고 인수인계 후에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잠이 들어 있었고 친정 엄마가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날 오전 친정 엄마는 아이 밥을 챙겨주고 오전 10시쯤 집 근처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고 가는 길에 조그만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 맞은편에는 상가 철거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라 이른 시간에도 아이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한참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다고 했답니다. 그제서야 친정 엄마가 음료를 챙겨놓고 깜빡 잊어버린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죠.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자꾸 보채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마트 가서 얼른 사올 테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아이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죠. 친정 엄마는 놀이터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의 보호자로 보이는 아주머니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가 바로 앞이라서 갔다 오는데 5분이면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5분 만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빠른 걸음으로 마트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를 들고 놀이터에서 아이를 찾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찾아도 놀이터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너무 놀라서 놀이터에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같이 놀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어떤 아저씨와 같이 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친정엄마는 아이 이름을 부르고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20분 정도 지나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죠. 아이는 철거 공사장 앞에서 울고 있었고 친정엄마는 아이를 안고서 괜찮냐고 달래주고 있는데 말없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켰다고 하더군요. 3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인상이라 눈에 확 띄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손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친정엄마가 깜짝 놀랐다고 했죠. 아이 허벅지 양쪽이 벌겋게 보여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생긴 건 아닌 듯 보이고 누군가 허벅지를 세게 만져서 부어오른 상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씻기고 잠이 들었을 때 제가 들어온 거였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정말 화가 나고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가기 전 아이를 친정 엄마께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왔는데 우편함에 뭔가 들어있었죠. 우편물을 뜯어보니 우리 동네의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는 통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친정 엄마에게 우편물을 보여줬는데 섬뜩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편물 안에 성범죄자 신상 정보와 사진이 있었는데 분명 이 남자 본 기억이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면서 한참을 생각하시더군요. 그러다 생각이 나셨는지 말씀을 하셨죠. 그 남자는 마트 맞은편 철거 공사 현장에 있던 남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보자마자 인상이 날카로워서 기억에 남았다고. 그 당시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남자라고 말하시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편의점 퇴근 후 우편물에 있는 사진 속 남자가 여기에서 일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그 남자를 제 눈으로 확인했고 친정엄마가 봤던 남자가 성범죄자인 게 확실했죠. 저는 모든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아파트 단지와 주변에 사는 엄마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다 같이 철거 현장으로 찾아가 성범죄자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시위를 했고 결국 그 남자는 해고되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이사를 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그날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말 화가 나고 미칠 노릇입니다.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건지 그날 이후로 공사장 소리 또는 시끄러운 기계음 그리고 아저씨들을 보면 경계하거나 무서워합니다. 아이 아빠는 지갑 속에 그 남자 사진을 들고 다니며 눈에 보이면 용서 안 한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북 익산에 살고 계신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3년 전에 있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그날 일은 제 기억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학생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 쇼핑을 즐겨 하고는 했죠. 남들이 보면 좀 유별나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데 쓰는 것보다 옷을 사는 데 투자를 더 많이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옷장에는 안 입는 옷들이 꽤 많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혼자 원룸에 사는데 옷이 많아지니 방은 점점 좁아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입는 옷을 처분하려고 생각을 했죠. 일단 한번 입었거나 아니면 구입하고 입지 않은 옷들로 정리를 했고 대략 30벌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중고 거래는 당근 어플이 편하다고 해서 곧장 설치를 했고 휴대폰으로 판매한 옷 사진을 찍어서 당근 어플에 올렸습니다. 당근 어플 특징이 제가 거주하는 위치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이 제 물건에 관심이 있으면 곧장 채팅으로 연결되어서 카톡처럼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고 거래는 택배 또는 직거래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멀지 않은 경우만 제외하고 주로 직거래를 했었죠.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당근 어플 알림이 오더군요. 제가 올린 옷 중에 유독 안 팔리는 초미니 원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원피스를 사고 싶다고 채팅이 온 거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분과 거래를 여러 번 했지만 그분은 좀 달랐죠. 원피스 착용핏을 보고 나서 구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모델들이 입은 핏을 보고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안이다 집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답장을 했죠. 그때 생각은 얼른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피스를 15,000원에 올려놨는데 한 달 내내 팔리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원피스를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사진을 보냈죠. 그랬더니 갑자기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더군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몸매를 보니 어린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사진 찍은 곳은 원룸인지 아파트인지 옷과 관련 없는 질문들을 하더군요. 옷 하나 팔려고 30분 이상 대화를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당장 사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분은 무조건 직거래를 하셔야 한다고 말하셨고, 저녁 9시 다이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약속 시간에 맞춰 다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는 당근 어플 메시지로 도착했다고 어디냐고 연락했더니 차가 막힌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제 앞에 멈추더니 창문을 여는 겁니다. 차 안에는 남자분이 타고 있었는데, 저 원피스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자인 줄 생각해서 사진까지 보냈던 건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남자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 남자는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원피스를 산다고 말했습니다. 좀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일단 팔고 보자라는 생각에 원피스를 넣은 종이 가방을 보여주면서 15,000원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끔찍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10만원 줄 테니까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하는 거였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거래 안 할 거면 먼저 간다고 뒤돌아서는데 그 남자가 차에서 급하게 내리더니 따라오는 겁니다. 저 진짜 관심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데 순간 아차 싶더군요. 당근 어플로 그 남자가 물어봤던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아파트에 사는지 원룸에 사는지 물어봐서 제가 직장 때문에 혼자 원룸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여자분인 줄 알았고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하니까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저를 뒤따라왔고, 이대로 집으로 가다가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편의점이 보이길래 급히 들어갔죠. 편의점 사장님인지 알바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편의점 밖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돌아가더군요. 잠시 후 경찰분이 도착하셨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시고 돌아가셨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심장이 뛰고 긴장이 돼서 그날 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 무서운 기억도 점점 흐려져 갈 때쯤 생겼던 일입니다.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는데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보이는 겁니다. 집으로 들고 들어가서 택배를 확인하는데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택배 상자 안에는 남자 속옷과 사용했던 콘돔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였죠. 무서워서 곧장 신고를 했고 일주일쯤 지나 원룸 주변 CCTV로 인해서 그 남자는 검거되었는데 2달 가까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고 심지어 직장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달 전 편의점에서 경찰분이 데려다 주셨는데 편의점 뒤편에 숨어 있다가 몰래 뒤따라와서 집을 알아냈던 거였죠. 그 남자는 당근 어플로 짧은 치마나 원피스를 구매하고 싶다고 접근한 뒤 그 옷을 입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사진을 보내면 혼자 지내는지 가족과 사는지 물어보고 직거래를 유도한다고 했죠. 가족과 산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채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남자 패턴은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게 아닌 몰래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흥분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왔던 택배도 그 남자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그 남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재발 우려가 보인다고 판단되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그 남자의 소식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기억 때문인지 밤늦게 집에 귀가할 때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착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년 전 실제로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년 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글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경험입니다. 때는 2020년, 장소는 인천 서구 보건소 쪽 건너편 조그만 오디션이라는 코인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노래 부르고 싶어서 오전 시간대인데 11시 정도로 기억해요. 코인 노래방은 3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리면 바로 노래방 입구가 나오고 들어가면 방들이 왼쪽 오른쪽 나뉘어져 있는 구조예요. 이른 시간인지 아무도 없고 조용했죠.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한 발 내딛는 순간 왼쪽 첫 번째 방문이 기분 나쁜 소리가 나며 열리는 거예요. 그 방은 창문도 없고 바람도 안 부는데 소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설마 아니겠지? 하고 마이크 덮개를 들고 왼쪽 첫 번째 방을 지나쳐 오른쪽 방으로 향했어요.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한 분위기에 정막을 깨려고 천원을 넣고 신나는 노래를 골라 한참 부르고 있는데 노래 부르는 도중 분명 나 혼자였는데 다른 방에서 저와 똑같은 노래 반주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사람 목소리는 안 들리고 반주만 흘러나오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대체 뭘까?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무섭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노래가 끝나기 전에 방을 나와서 나가려던 찰나 그 반주는 첫 번째 왼쪽 방에서 나는 거였어요. 자동으로 문이 열리던 그 방에서 말이에요. 만약 누가 왔다면 엘리베이터가 1층이 아닌 3층으로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엘리베이터는 1층이더군요. 짧은 시간 경험한 내용이지만 그 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 노래방만 가면 무서워지더라고요. 노래방 기계가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설마 틀어졌다고 해도 저와 같은 음악 반주가 나왔던 게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다 닫혀있던 문이 손잡이를 돌려야 열어지는데 자동으로 열렸던 점, 그리고 자동으로 문이 열렸던 그 방에서 저와 같은 음악 반주가 나오고 있었던 점, 그 당시 겪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고 너무 무섭기만 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독하고 사연을 보내게 된 구독자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2000년대 초반에
방학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따분했던 저는 시간을 내서 경상도 지역을 여행하기로 했죠. 여행 코스는 통영에서 경주, 그리고 대구 순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일정으로 계획을 짜고 출발했습니다. 처음 2박 3일은 통영 지역에서, 다음 일정은 경주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지인을 만나기 위해 대구로 넘어왔죠. 대구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쉬던 중에 너무 피곤했던 터라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제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전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자리와 거리가 먼 자리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부산하게 다른 칸들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열차가 전부 폭발하면서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꿈이 다 있냐 하면서 무시할까도 생각했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고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인한테 다음에 보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뭐 꿈 꾼 것 때문에 약속을 미루냐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아침이 밝은 대로 만나기로 했던 지인에게 연락해서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천으로 오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잠시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뉴스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피해 사항과 함께 소방관 분들께서 구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약 꿈을 무시하고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했다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겠다 라는 상황에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좋은 꿈을 꾸고 난 이후의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일찍 집으로 출발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좀 더 애도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충남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20년) 전 형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는데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곤 하네요. 정말 끔찍했던 일은 제가 10살 꼬마 시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중학교에 다니는 친형이 있었습니다. 형과 나이 차이가 났던 터라 동생 이상으로 저를 많이 챙겨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부모님은 재래시장 한켠에서 국밥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판매를 하시고 아버지는 배달을 해주시고는 하셨죠. 학교를 마치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형을 기다렸고, 형이 챙겨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버지가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실 때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어머니와 출퇴근 시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오셔서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운전 실수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형에게 2만 원을 쥐어주시고는 병원으로 가셨고, 형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된 사실을요. 그날 후로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방에만 누워만 있었습니다.
자세한 집안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중학생 형에게 물어봤지만 형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그렇다고만 말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무서워진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계셨고 제 눈으로 봤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형이 제 손을 잡고는 나가자고 하더군요. 형과 함께 슈퍼에 가서 쌍쌍바를 하나 사고 저에게 반쪽을 나눠주면서 형이 말했습니다. 형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안 좋아졌고 급기야 아버지는 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무렵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어머니와 형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집에서 술만 마시던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술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술 마신다고 잔소리하면서 아버지와 다투는 게 일상적인데 그날 어머니는 술상을 차려주시며 기분까지 좋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형은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던 거였죠. 그런 모습을 처음 봤던지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렸던 저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참 이상했던 점은 어머니가 술상을 차려 아버지께 대접했는데 안주가 마음에 안 드신다며 상을 엎으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형이 아버지 기분 잘 맞춰드려야 된다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형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려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은 슬픈 기색보다는 후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매일 술을 드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아버지에게 벗어나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하던 국밥집 장사가 대박이 났는데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집에 여유가 생겨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2달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뿐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편이 점차 좋아지고 형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은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떠나시니까 유일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이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이제는 말하고 싶다면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형이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아버지가 나중에 멀리 가서 일을 하는데 큰 돈을 벌어다 주실 거라고 2번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잘 해드려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형은 아버지가 지방이나 해외로 일을 하러 가시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후 새벽에 자다가 형이 목이 말라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대화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대화는 중학생이었던 형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으로 애들 잘 키우고 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형도 그 당시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리고 3년 후 형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어머니가 형을 불러서 말했다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 아버지가 멀리 가야 되는데 정말 잘 하라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후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벽 시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사고로 사망하셨죠. 형은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했죠. 아버지가 진짜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는 건지, 한 달 뒤에 멀리 가니까 아버지께 잘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며 어머니께 한참을 물었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국밥집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병간호를 하던 형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씀 뒤로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죠. 형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40대 중반 한 가정의 아빠가 된 저로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꿈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걱정 말고 편히 계시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6개월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결혼 2년차 수성구 범물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죠. 뉴스에서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거주하던 입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부터 7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아내와 함께 팔공산으로 단풍 구경을 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저는 8시쯤 늦게 잠에서 일어났죠.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가 돼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소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편인데 전날 밤 지하에 자리가 없어서 지상에 주차를 했었죠. 아파트 지상 주차장 자리가 생각보다 협소한 데다 제 옆차가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은 바람에 겨우 문을 열어서 차에 타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차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옆차와 문이 닿았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옆차 창문이 열리더니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타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자동차에 기스가 났으니 보상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부주의해서 일이 일어난 거지만 주차를 이상하게 해둔 아저씨 잘못도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렸죠. 아저씨, 주차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하면서 보상하라고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명함을 주고 아내와 팔공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기분 좋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오전에 주차장에서 만난 아저씨였습니다. 차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티도 안 나고 해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보험 처리해드릴 테니 수리하라고 했지만 끝내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아내도 그냥 넘어가자고 하길래 계좌번호를 받고 돈을 드렸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후 8시쯤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해서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흡연구역으로 가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아저씨가 계시더군요. 얼핏 봤더니 차 수리로 인해서 다투었던 아저씨였고 서로 얼굴 붉히면 뭐하나 싶어서 조용히 담배만 태우고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보네. 자주 보네. 하면서 친근하게 말하더군요. 며칠 전 자동차 잃은 미안하다고 이해 좀 해달라고 하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좋게 지내자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바뀐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대답을 하고는 들어가려는데 급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그 아저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 일도 있고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고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성격이 좀 이상한 아저씨다. 그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쳐다봤더니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고 주민들이 모여 있는 거였죠. 아내와 저는 급히 옷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갔고 무슨 일인지 싶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사람을 옮겨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들것 위에 하얀색 천이 씌워져 있었는데 뭔가 불안하면서 섬뜩하더군요. 하얀색 천이 얼굴까지 씌워져 있어서 누가 봐도 사망사고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사망사고라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죠. 사건은 저와 자동차 문제로 다투던 아저씨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다혈질에 성격도 급해서 아내와 자주 다투었다고 하더군요. 위에 언급했듯이 아저씨는 식당을 운영했고 아내와 같이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바람이 난 건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아내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고는 불륜 상대를 협박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하고 오단에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저녁, 아저씨와 아내는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아저씨의 아내가 술에 취해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하더군요. 사실 만나는 남자가 있고 심지어 식당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격분한 아저씨는 오단에 지니고 있는 흉기를 꺼내 아내를 무차별하게 살해했다고 하더군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도주를 했다고 했죠. 시간이 흐르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진 아저씨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족의 신고로 인해서 검거되었다고 했죠.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저씨를 주차장에서 처음 봤던 그날, 차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아내를 감시하고 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충격적이고 세상 참 무섭다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존재하구나 싶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고등학생 딸아이를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 남편입니다. 2달 전 충격적인 남편의 과거를 알고 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때는 20년이 더 됐을 거예요.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던 지극히 평범한 미혼 여자였죠. 아버지는 택시업을 하고 계셨고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국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닌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마한테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거니 연결이 안 되더군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혀 일을 하다 말고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간에 항상 계시는 엄마도 안 보이고 어질러진 집안을 보니 더더욱 불안했어요. 그때 엄마가 전화가 왔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아무 말도 못했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울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28살 되던 해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택시업을 하고 있어서 항상 위험의 순간이 있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 당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물론 엄마가 더 힘드셨겠죠. 1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저에게는 조그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견례를 끝내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남자친구가 생겼던 거죠.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기에 저를 많이 위로해줬고 옆에서 지켜준 게 가장 컸어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곳은 제가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계속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든다면서 말이죠. 뭐하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결국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자친구는 택시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직종이어서 더욱 끌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 택시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어서 밥은 굶기지 않는다며 항상 제게 말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하진 못했지만 조그만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집을 차렸죠. 시간이 흘러 아이가 생겼고 입덧이 심해 10개월 동안 고생하다 출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점차 크고 남편은 개인 택시를 마련하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생활이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결혼 18년 차 2021년 10월 고등학생 딸아이는 학교에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버릴 건 버려야겠다 싶어서 안 입는 옷들을 보고 있었는데 장롱 속 남편 속옷이 있는 위치에 뭔가 있었어요. 평소에 제가 빨래하고 개어놓으면 남편이 정리를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이게 뭘까 싶어서 손을 뻗어 물건을 꺼냈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건은 제가 결혼 전 직장 생활하다 첫 월급으로 아버지께 사준 지갑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갑 안에 20대 때 찍은 제 사진도 들어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곧장 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 지갑 이서방이 들고 있는데 엄마가 줬어?
그랬더니 엄마는 아버지 유품을 왜 주냐고, 오히려 그게 왜 거기 있냐며 되물어보셨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서는 남편이 잘 때 몰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문자 중에 이상한 문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직장 동료 같은데, 야, 그래도 넌 좋은 거지. 네가 원하던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라는 문자가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곧장 그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제 생각대로 그분은 남편의 직장 동료였고 처음에는 모른다고만 하던 분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결혼 전 남편이 다녔던 택시 회사가 아버지가 다닌 택시 회사와 같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사준 지갑에 제 사진을 놓고 다니시며 직장 동료들에게 몇 번 보여줬는데 남편이 그 사진을 봤던 거예요. 그 후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소개해달라고 집요하게 말을 했다더군요. 아버지는 결국 화를 내셨고 남편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우리 딸은 나 같은 직업 가진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 사이는 틀어졌고 사건은 그날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회사 택시 소속이라 교대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택시 한 대로 2명이서 교대로 운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운전하기 전 남편이 그 차를 몰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키를 받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사고 원인은 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는 사고 이유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생각밖에 하질 않았거든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아버지를 사고 나게 한 건 아닌지. 회사 동료분도 거기까진 모른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깨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택시 회사를 다녀놓고 왜 모른 척 했냐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며 끝까지 우기던 남편이 장롱 안에 있던 지갑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를 귀찮게 쫓아다녔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남편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화가 나서 교대 전에 타이어 펑크를 내고 아버지께 차를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날 줄 몰랐다고요. 정말 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 눈앞에 악마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거였죠. 사고 당시 택시에 있던 아버지 지갑을 남편이 몰래 챙긴 것이고요. 당장 경찰에 가서 자수하라고 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고 증거도 없을 뿐더러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곧장 짐을 싸고 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이혼 소송으로는 가지 않고 순순히 협의해 주더라고요. 딸아이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로 살던 집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 생활 18년 동안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몰게 한 악마 같은 놈과 살았던 시간이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평생 용서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괴달람이었습니다.